반갑습니다. 오늘 상구유사와 BTS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상구유사와 BTS 얼핏 생각하면 전혀 연결고리가 없고 뜬금없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상구유사와 BTS를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다른 숨은 연결고리가 있다고 여겨서 그 점을 다루어 볼까 해서 끌어왔습니다. 상구유사와 BTS는 벌써 명칭에서부터도 상당히 이질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나 오늘날 한류라고 하는 전 세계에 휘몰아치고 있는 거대한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흐름이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건지, 그 흐름 속에 내재 있는 특별한 어떤 원리나 논리는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TS에 대해서는 이 국내외 많은 외신들 또는 매체들이 꽤 여러 해 동안 심도 있게 다뤄왔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또 접근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BTS에 대해서는 많은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시사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표적인 평론가 몇 사람의 대담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집중적으로 실어서 BTS를 통해서 일어난 이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사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한두 달 전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쉽게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룰 강의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매체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 좀 색다른 시각에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이 좀 각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BTS의 유명한 노래 한 구절을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017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BTS 곧 방탄소년단의 DNA라는 곡입니다. BTS가 이때까지 발표한 노래 많은 앨범이 있고 또 노래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굳이 그 노래들을 들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거의 모든 노래들을 뮤직비디오 형태로 된 것들을 직접 시청하시고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시간에는 그 노래까지 다 듣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굉장히 중요한 가사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 가치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DNA는 이제는 아주 일반화된 용어죠. 생물학적으로 유전 형질을 결정하고 이어가는 매우 중요한 인자들을 이제 DNA라고 부릅니다. 이 노래의 공명이 DNA라고 하는 데서 아마 암시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시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첫눈에 널 알아보게 돼서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 DNA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던 너라는 걸.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 내게 주어진 운명의 증거. 너는 내 꿈의 출처. Take it, take it.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린 완전 달라.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한의 세기를 넘어서 계속. 우린 전생에도 아마 다음 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DN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DNA는 생물학적 인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이제 은유적으로 써서 나와 너,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작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좀 더 확장시키면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룹과 아미를 중심으로 한 팬들을 아마 또 염두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건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강의 제목인 상구유사와 BTS를 또 연결시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DNA는 이제 원래는 생물학적인 인자를 가리키지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는 생물학적인 인자만이 이 DNA처럼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 역사와 문화, 언어를 공유한 집단 사이에도 그런 문화적, 전통적 DNA가 존재한다 하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DNA를 특정한 개인 사이에서 개인과 또 집단, 집단과 집단으로 점점 더 확장시킬 수도 있을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사에 나온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 어떻게 보면 DNA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인간이 갖게 되는 다양한 만남, 관계, 인연도 아마 이런 수학의 공식이나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상구유사와 BTS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룬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원리나 이치를 밝혀낸다면 이런 공식이나 율법, 섭리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BTS를 다루기 전에 먼저 그러면 상구유사의 주요한 특징은 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구유사를 관통하는 주요한 원리로 저는 세 가지를 들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대등, 그 다음에 융합, 그리고 민중성입니다. 상구유사와 21세기 한국학 강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거론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일 겁니다. 우선 이 대등이라는 건 뭐냐? 서로 달라 보이는 둘 이상이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거의 비슷하다, 동등하다,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 이전의 시대처럼 신분제 사회가 공고하고 그래서 상층과 하층이 나뉘고 또 다양한 관념에 의해서 또는 통념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의 우열이 있다든지 특히 이제 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나라와 그 주변의 나라들, 중심과 주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적인 특성, 그 다음에 이 글과 말이라고 하는 문자와 언어의 속성, 따위를 거론하면서 우열을 나누고 그래서 우수하다, 열등하다 라고 하는 그런 차별적인 사고를 하게 된 시대가 근대 이전입니다. 그런 시대에는 얼핏 보면 그런 차별 또는 차등이 굉장히 당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정치사회적으로 인 신분차가 엄연히 존재했기 때문이죠. 특히 여기서 신분적으로 위에 있던 계층 중에서도 남성, 그리고 그런 남성들이 무기처럼 쥐고 있었던 것이 문자라고 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서 차별들이 당연시되었고 또 그런 지식인들이 그 문자를 무기로 그런 차동론을 정당화하고 널리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구유사는 그것은 피상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굽을 짓고 차별을 지었던 두 대상들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고 이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향된 사고와 인식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던 것, 그것이 상구유사의 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등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융합입니다. 상구유사는
삼국의 유사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면면이 이어져 온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관 역사 속에서 한국이 이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이 문화를 창출해낸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융합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지리적으로 이 한반도는 대륙의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대륙의 끄트머리에서 말 그대로 반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협소한 그런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대륙, 넓은 대륙에서 또는 바다 건너서 온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문화들과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 신화에 보면 여러 신화들이 존재하고 있죠. 고조선의 신화부터 시작해서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이렇게 이 작은 좁은 지역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신화들이 모여 있는 것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양한 이주민들이 정착민과 만나서 서로 융합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융합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20세기 이후에 발굴된 많은 고고학적 성과들을 통해서도 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외래 문화를 또는 외래에서 온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결코 순탄했다고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대립과 갈등보다는 훨씬 순탄하게 이주민들과 외래 문화를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나 이 상우유사를 통해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우유사의 두 번째 주요한 원리로 이 융합을 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등과 융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훨씬 더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 어느 민족이나 바로 이 대등과 융합을 품고 있을 때 그 역사와 문화가 번성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이 상우유사의 민중성은 다른 지역에서는 좀 볼 수 없는, 특히 이제 이 한국이 아닌 곳에서도 민중이 주요한 역할을 한 문화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가끔씩 드러난 것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이 상우유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그 전이나 이후에 우리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졌던 하나의 주요 특성으로 민중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대등과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의 다양한 종교나 보편적인 철학들이 일제히 주장하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층 지배층이 주요한 이념이나 가치로서 내세우기도 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대등과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층 지배층이 권력과 지위를 누리는 데는 그런 대등과 융합이 큰 구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등이야말로 상층과 하층을 구분짓고 상층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이자 이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위선적으로 대등과 융합을 주장했다, 이렇게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억압받고 차별받았던 대다수의 하층 민중들은 바로 그러한 상층 지배층의 허울뿐인 주장과 다르게 현실의 모순을 그리고 부조리를 아주 절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겉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또는 이 지배층이 위선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대등과 융합이야말로 실제 역사를 움직이는 주요한 힘이고 연결고리이면서 축이다 하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에 내재한 또 원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때 세상은 화평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치를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 왔습니다. 삼국유사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삼국유사는 주로 이야기를 담았을 뿐이지만 그 외에 구시라든지 민요라든지 또는 마당극 이런 춤 따위에 여전히 이러한 대등과 융합이라고 하는 원리가 같이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울러서 미학적으로 말하자면 그걸 신명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정서에서 돋보이는 것이 바로 흥이라고 하죠. 바로 그 흥을 미학적으로 말할 때는 신명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삼국유사에 내재한 이 세 가지 원리, 이것이 오늘날 한류와 또 BTS를 세계적인 예술가이자 문화의 아이콘으로 만든 원리와도 상통한다 하는 점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국유사의 세 가지 주요한 원리, 대등, 융합, 민중성, 이걸 한번 잘 새겨두시면서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 BTS의 음악이나 또는 한국의 다양한 그룹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충분히 또 새롭게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류와 BTS를 다루기 전에 먼저 그러면 왜 갑자기 이 한류가 불면서 전혀 새롭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는가? 도대체 이전과는 어떻게 뭐가 다르냐 하는 점을 한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아주 공고하게 작동하는 문화의 원리, 그 근저에 흐르는 그런 막강한 힘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문화, 대중문화 이러면 미국을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미국은 곧 서구 유럽과 동격이기도 하고 바로 서유럽으로부터 나온 가장 대표적인 힘이자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서유럽이 앞장서서 산업화를 하고 르네상스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적 변모와 혁신을 꾀했다는 데 있습니다. 중세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이 신문제 사회였습니다. 바로 그 신문제 사회가 가장 일찍 무너지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 바로 서유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제가 무너지면서 국가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동시에 또 세계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차별이나 차등까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돌이켜보면 중세의 보편적인 종교와 보편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힘을 발휘한 시대이면서도 그 보편적인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차등과 차별을 조장하는데 한 구실을 했던 것처럼 근대에 이 넘어올 때 가장 중요했던 산업화, 그리고 산업화에서 이어진 자본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정치적 변혁의 결과로 나온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해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차별과 차등을 조장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변화의 이면에서 소외된 여성들의 경우는 여전히 중세의 연장선상에서 또 차별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대등과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대에 들어와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에 의해서 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누구든지 이 권력을 쥘 수 있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통념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차별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세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세와는 다르게 훨씬 더 광범위하게 또 이런 차별 또는 차등이 확산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대화를 먼저 이룩했던 서유럽이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또는 다양한 지역에서 수탈과 억압, 착취를 일삼으면서 전혀 새로운 인종 간의 민족 간의 이런 우열론, 차별론, 차등론을 확산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런 인종 간의 차별을 더 확고하게 만든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중세가 문화의 시대였다면 근대는 바로 경제력과 군사력의 시대였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의 시대는 말 그대로 패권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력에서 우위냐 열등하냐 하는 것이 당연히 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면에서 크게 작동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문화에도 배어 들어가서 문화적인 이 현상에서도 차별, 차등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호유사와 관련해서 보여드린 것과 좀 다릅니다. 이건 이제 근대에 와서, 근대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두 축입니다. 하나는 경제력으로 부유하냐, 가난하냐. 개인적으로는 부자와 빈자가 될 거고, 집단으로 보면 부국과 빈국 이렇게 크게 나눠주겠죠. 그 다음에 백인과 유색인종. 이게 근대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두 축 사이에서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또는 문화력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백인 부자들의 세계,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국가들이 포함이 됩니다. 바로 이 미국과 서유럽이 근대 이후에 전 세계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유색인이면서 부유한 나라, 예외적으로 일본이라든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싱가포르가 이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시아의 4개의 용 이러면서 홍콩, 대한민국, 대만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는 이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빈국으로 보면 백인이면서 가난한 나라는 동유럽 국가들이 속하겠죠. 그 다음에 빈국에 유색인 나라들이 제일 많은 게 또 보일 겁니다. 유럽 이외에 대부분의 대륙의 민족과 나라들이 바로 여기에 다 속합니다. 아시아 몇몇 나라를 뺀 전부, 그 다음에 중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까지. 가장 비극적인 곳이 아프리카와 중남미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가 특징이 바로 중심에 해당되는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서유럽에서 나타난 유럽 중심주의의 사고에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열등감을 자기네들도 모르게 가지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열등감을 떨쳐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버거웠을 겁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 유색인 중에 빈국에서 부국으로, 물론 오랜 세월, 역사적으로는 오래다고 하긴 어려운데 불과 6, 70년 만에 이 최빈국에서 부국으로 올라갔던
극히 예외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이 부유한 백인들의 나라가 중심이 되었던 이 근대 사회에 한류라고 하는 거대한 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기존 질서와 이 체제를 뒤흔들고 있는 것, 이게 한류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혀 새롭게 또 조명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좌표를 보면 중국을 제가 빼버렸는데, 중국은 당연히 유색인 빈국에 포함됩니다. 물론 중국에도 이 한국의 인구수만큼의 부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빈국에 해당되죠. 사실은 그런 중국이 지금 미국과 함께 G2,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G2의 대열에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면적으로 보이는 일부일 뿐이고, 사실은 여전히 중국은 미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 특히 문화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미국과 맞먹거나 또는 미국을 능가하려고 무수진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에다가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전혀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문화적으로 능가하려고 애를 쓰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적 역량, 창조적인 능력을 끄집어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보다 한국이라고 하는 오랜 역사 속에서 열등하게 자기네들이 보았던,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듯이 중세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중심국가였습니다. 한국은 주변국에 속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것이 중국인들로 하여금 늘 우월감을 갖게 만든 요인입니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 특히 최근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민주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적인 힘으로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면서 아마 자신들이 오랫동안 가졌던 우월감, 자부심에 아마 생채기가 났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멸시하는 마음이 거꾸로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한국의 문화를 훔치는 그런 데까지 이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물론 중국에서 지향하는 바는 문화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를 갖고 싶어하는 열의와 열망은 알겠는데, 사실은 그것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오랜 시일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점을 이 중국은 간과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했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네들이 과거에 오랜 역사와 문화를 창조적으로 이어왔다는 것 때문에 단시일 내에 아마 문화적으로 한국 못지않게 성장을 시켜서 미국과 대등해질 수 있다고 아마도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저는 큰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그렇게 되려면 삼국유사에서 내세운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깊이 통찰해야 됩니다. 대등과 융합과 민중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갖고 판단하더라도 적어도 중국은 이 대등이나 융합, 민중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좌표에서 가장 주변에 있는 미국 서유럽의 반대쪽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중심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에 아주 작은 나라,
자원도 부족하고 심지어 한반도조차도 이 반쯤 잘려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지금 K-팝, 한국 드라마 등을 비롯한 문화적인 힘, 바로 그것을 한류라 그러죠. 그 한류가 전 세계의 판도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한국 문화가, 한류가 전 세계 문화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고 하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하면 국뽕이니 뭐니 오히려 비웃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외신들, 외국의 매체들은 이미 그 표현을 오래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K-팝이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즉 정복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것이 아마 2013년쯤에 독일 매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7, 8년 전에 이미 독일에서는 K-팝을 비롯해서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특이한 뿐만 아니라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러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이미 인식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게 독일 사회 자체에 우리 한류가 끼친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파악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지금 독일에서는 독일 이 금융권이라든지 이 산업체에서도 한류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류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 연령층이 10대와 20대입니다. 그리고 이 10대와 20대들이 이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소비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은 바로 여기에 주목을 해서 한류를 주목하고 또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장차 오랜 세월 동안 소비층을 형성하는 지금 10대와 20대들을 주 타겟으로 경영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류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또 더 깊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정복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도표에서 보면 흥미로운 것이 미국과 서유럽입니다. 근대 산업화와 민주주의화를 앞서 이룩한 곳은 서유럽입니다. 그래서 그 서유럽이 몇백 년 동안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전 세계 정치와 경제의 판도를 잡고 움직였는데, 지금부터 한 110여 년 전이죠. 20세기 초엽부터는 미국으로 주도권이 옮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이 정치력이나 군사력, 경제력, 심지어 문화력까지도 막강한 파워를 형성하면서 전 세계에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했지만 문화력에서는, 문화적인 팀에서는 결코 미국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음악만 하더라도 프랑스의 샹송도 있고, 그죠? 이태리의 깐소네도 있고, 또 북유럽의 음악들 이렇게 등장하긴 했지만 한때 잠시 유행을 했을 뿐이고 미국 중심의 전 세계 문화 판도를 뒤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이미 클래식 분야에서 한국의 음악가들, 연주자들이 상당한 영역을 확보한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제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에서 바로 서유럽의 어느 국가도 이룩하지 못했던 그런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주변에 있는 대한민국이다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때 한국이 경제가 급성장할 때 서유럽 여러 매체들에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핀 장미입니다. 그래서 오래 못 간다는 뜻으로 아마 그렇게 표현한 듯한데,
저는 이 표현이 제대로 의미해 보면 참 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60년, 70년 전에 대한민국을 보면 쓰레기통보다 더 못한 곳으로 볼 수 있죠. 황무지도 그런 황무지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한류라고 하는 장미꽃이 폈습니다. 그리고 이 장미꽃이 전 세계의 향기를 뿜고 있다 하는 점에서 보면 쓰레기통에서 핀 장미를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장미를 대표하는 K-팝 그리고 BTS에 대해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K-팝이라고 하는 용어, 그러니까 K는 코리아, 한국을 뜻하는 머릿말입니다. 그러니까 K-팝, 한국의 대중음악 이런 뜻이 되겠죠. 원래 우리는 이제 대중음악을 가요라고 했는데 가요란 말은 이제 오랫동안 써왔고 그리고 그 가요라는 이 명칭 안에는 이전에 이미 자리 잡은 그런 음악의 갈래들이 포함되는 것에서 그치기 때문에 K-팝에는 쓰이지를 못합니다. K-팝은 그러한 이전의 가요와는 다른 흐름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K-팝이라는 용어는 대략 2000년대 들어와서 대중화된 용어입니다. 용어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99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 2000년 이후에 K-팝이라는 용어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K-팝이라고 하는 음악의 한 현상이 출발하게 된 것은 1992년에 혜승같이 등장한 스테지와 아이들입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그때 MBC 방송에 이 스테이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3명의 친구가 처음으로 얼굴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난 알아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전혀 특이한 형태의 노래고 또 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몇몇 전문가라는 분들, 이 대중음악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기로 거의 혹평에 가까운 평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스테지와 아이들이 선보였던 노래, 춤, 이것들이 이전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것들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주 익숙한 힙합, 그 다음에 랩, 그 다음에 테크노, 락, 이런 것들이 아주 뒤섞여 있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융합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로는 난잡하게 뒤섞여 있었다고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됐던 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이 대중의 감성을 울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비판받은 그런 그룹이 스테지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스테지와 아이들의 음악을 이 10대, 20대들이 수용함으로써 점점 이 문화의 새로운 한 흐름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96년에 등장한 H.O.T를 비롯한 여러 보이그룹과 걸그룹들에 의해서 이 K-팝이라고 하는 새로운 갈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K-팝 갈래가 이 자리를 잡으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존재가 바로 팬들입니다. 그 이전의 팬들은 조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특정한 이 가수나 그런 그룹들을 선호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K-팝의 주요한 흐름에서는 팬들이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구성되고 형성되면서 활동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습니다. 제 기억에도 90년대에 일본 음악,
특히 락을 중심으로 한 일본 음악이 큰 영향을 사실 끼치기도 했었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젊은 친구들이 일본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하는 것이 90년대 초중반의 한때 흐름이기도 합니다. 일본 문화가 문화 개방을 통해서 많이 흘러들어온 결과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스테이지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촌스러워 보이죠. 어쨌든 그 당시에서 매우 자유로운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가수들은 이렇게 옷을 헐렁하게 일상복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의상에서부터 파격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했던 H.O.T. 지금 30대, 40대들한테는 익숙한 모습인데 사실은 이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의상은 그 전에 영향을 끼쳤던 일본의 락 그룹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 그룹이나 밴드들의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방탄소년단 BTS입니다. 벌써 세월의 흐름을 이 셋에서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 복장에서는 이 흑인 음악, 흑인의 랩 가수들, 래퍼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일본의 락,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도대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이제 도대체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BTS를 비롯한 최근에 이 10여 년 동안 보여준 우리나라 보이그룹이나 걸그룹들의 의상은 이제 이전에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영향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매우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한때 서구에 또는 이웃에 있는 나라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때로는 모방하고 그 다음에서 절충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결과저는 이렇게 전혀 새로운 그런 경지까지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면 우리가 과거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압축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모방하고 따라가려고 했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를 뒤섞어서 절충하는 때로는 혼합하는 형태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래 수용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면서 새롭고도 창의적인 형태를 만들어내는 이런 문화의 변화 이것을 최근 20, 30년 사이에 우리 이 K-팝의 흐름을 통해서도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K-팝 이전에 일본이 J-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 전하고 싶어 했지만 J-팝은 왜 실패했느냐? 바로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네들이 모방은 잘했지만 절충하고 혼합하면서 융합으로 나아가는 시도를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까닭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자국의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런 혼합이나 절충이나 이 융합을 하지 않아도 처음에 인기를 얻으면서 성공했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도 충분히 이 상업적 가치와 그 다음에 문화적인 힘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랜 세월 동안 혼합하고 절충하면서 융합하는 그런 문화를 생성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통해 건너간 많은 문화들을 수용할 때 전체 통짜로 받아들인 적이 별로 없고요. 대체적으로 입맛에 맞는 것을 부분 떼서 받아들인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들을 절충하거나 융합하는 그런 태도도 잘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게 20세기 들어와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국이 된 뒤에도
문화적으로 그렇게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는데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본의 정치가들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 또는 대중 문화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K-팝을 비롯해서 한류가 왜 이토록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자기식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서 그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는 한류와 같은 그런 문화적인 힘을 만들지 못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서로 달라 보이는 이 우리나라의 이 보이 그룹들 또는 걸 그룹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본적으로 상업 가치를 넘어선 새로운 가치들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의미들을 담아내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여기서 봤을 때 미국과 서유럽이 중심이 돼서 내세운 가치는 뭐냐? 매우 근대적입니다. 자유와 평등입니다. BTS 하면 떠올리는 비틀즈가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또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는 데에는 그들이 음악적으로 이 탁월한 그런 성과를 보여주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가치도 큰 비중이 있습니다. 그 가치가 바로 서유럽의 근대화를 이끈 대표적인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와 평등, 그 다음에 평화였죠. 바로 비틀즈가 그 점을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K-팝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있다 하는 점에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 K-팝 가수들은 이 기존의 서구에서 들어온 다양한 음악, 특히 이 미국에서 융성한 아프리카계 음악들, 뭐 힙합이나 R&B, 재즈, 그 다음에 소울, 펑크, 그 다음에 오래된 디스코, 최근에 유행한 하우스 음악이나 아프리카 비트까지 다양하게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융합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는 이것이 K-팝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서유럽에 비해서 미국이 전 세계의 문화 시장을 좌우할 만큼의 막강한 힘을 가진 것도 이 융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융합했느냐 하는 데서는 다른 점이 있지만 융합이라고 하는 원리를 갖고 이 문화시장을 이어갔다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공통되는 측면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콜럼부스가 대륙을 발견을 하고 난 뒤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존재하지를 않죠.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20세기 이후에 문화적으로 급성장했던 데는 바로 자기네들이 노예로 끌고 왔던 그 흑인들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힙합이니 랩이니 재즈니 소울이니 하는 것들은 그 원천이 곧 흑인 음악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흑인들이 없었다면 미국의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남미에서 들어온 문화, 그 다음에 또 서유럽이나 동유럽, 아프리카 다양한 지역의 문화들을 다 받아들이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100년 이상 끊임없이 창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세계 문화 판도를 뒤흔들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서유럽의 나라들은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미국의 융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한민국의 한류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호주의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K-팝 문화는 국가 간의 경계와 제도적 경계를 가로지르고 뛰어넘으며 벗어난 초국가적인 흐름 위에 쌓아 올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한 호평이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외형상 잘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일 뿐이고, 또 국내의 이 소위 전문가들이 이 정도 대담하게 표현을 못했을 뿐인데요. K-팝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경계, 제도적 경계, 사실은 지금은 이 민족적, 인종적 경계까지 다 가로지르고 뛰어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초국가적이다, 다국적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K-팝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물론 주축은 10대와 20대지만 BTS의 아미들의 구성이나 또 그 팬들을 보면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30, 40대에서 60, 70대까지 다 포괄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인종이라든지 국가, 종교 배경을 다 뛰어넘어서 아주 그 자체로 다채롭고 다양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이제 K-팝 음악에서, 최근에 K-팝 음악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 노래하고 춤추는 이 아이돌들이 단순히 신비주의적인 존재로 남아있지 않은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H.O.T라든지 수많은 보이그룹, 걸그룹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그래서 팬들과는 꽤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팬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보다도 가깝게 다가가 있고 일상에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는 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팬과의 관계 속에서 떠오른 창조적인 상상력을 노래나 춤이나 이런 것으로 또다시 새롭게 표현하는 방식의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로 안전한 레벨의 절충주의가 K-팝의 특징이다. 절충주의란 말을 이렇게 또 썼고요. 그 다음에 K-팝은 퍼포먼스가 두드러진다고도 말을 합니다. 절충과 융합은 이제 어감이 꽤 다르죠. 절충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 서로 상충되는 것들을 하나로 어우러지게 적절하게 했던 것. 근데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고품질의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을 융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안전한 레벨의 절충주의라고 하는 말은 과연 적절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 K-팝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게 쉽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아마 10대, 20대들은 좀 다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배경 속에서 자라고 그런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이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처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듣다 보면 그 묘한 매력에 빨려들게 되고 제일 큰 것은 기존의 음악을 대할 때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즉 기존의 음악의 세계가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새롭고 다채로운, 그리고 파격적인 면이 이 K-팝에는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K-팝은 결코 안전한 절충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구 유럽 중심의 문화가 공고하게 구축해왔던 이 체제 속에서 보면 매우 파격적이고 특이하고 그래서 생소하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결코 안전한 절충주의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 정도 수준이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K-팝에는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문화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면들, 즉 창의성이나 혁신성이 돋보이면서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새로운 융합의 음악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 때 일본 엔카가 영향을 주면서 만들어진 트로트, 요즘 트로트가 한창 유행이기도 한데요. 트롯이 일본 엔카에서 영향을 조금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엔카와는 지금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완전히 색깔을 달리하고 있죠. 그래서 수용을 했지만 단순 모방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으로 뛰어넘는 면모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40년대, 60년대 이 사이, 즉 미군정 시대가 열리고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서구 문화를 미국을 통해서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는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히피 문화와 포크송의 또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들어오면 발라드가 주류를 이룹니다. 그리고 90년대 초까지도 발라드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때에 이 스테지오와 아이들을 필두로 하는 K-팝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한국의 대중문화는 단순 모방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자기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나아가서 다양한 갈래들을 융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동시에 보여준 측면이 강합니다. 그것이 지금은 K-팝을 확고한 새로운 하나의 음악의 갈래로 자리 잡게 해준 동력이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영화나 연극, 드라마 등에서도 똑같이 작동한 원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이러면 K-팝이 가장 도드라지지만 실제로는 K-팝뿐만 아니고 K-팝 이 가수들과 그룹들을 통해서 의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K-뷰티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한식 그 다음에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까지 다양한 나라, 다양한 문화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 K-팝을 비롯한 한류의 특징은 복잡하다라든지 그런데도 복잡하면서도 세련되고 재밌다. 그리고 아주 다채롭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묘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드러난 면에서는 여러 갈래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또 노래와 더불어 춤, 퍼포먼스가 더해지면서 훨씬 세련되고 다채로운 재미를 준다 하는 것을 우리 시각적으로 정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것만 갖고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이 측면들은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융합관계에 중요한 또 다른 상호사의 원리가 특히 BTS를 통해서 잘 구현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중세의 보편 철학이 말해주는 중요한 가치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예수도, 붓다도, 공자나 노자도 한결같이 말한 것이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알머의 문제입니다.
대개 이제 서구에서 근대화가 되면서 내세운 중요한 이 가치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중세야말로 아는 것이 힘이었던 시절입니다. 물론 이제 중세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앓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 근대입니다. 중세의 앓은 나를 돌아보는 앓이었다 그러면, 근대의 앓은 나가 아니고 이 세계에 대한 앓입니다. 즉 지식과 정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가 근대입니다. 그래서 서유럽과 미국이 이 문화적인 패권뿐만 아니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앞서갔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지식과 정보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고 선도적이었다 하는 측면이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근대의 중요한 가치였다고 한다면, 근대 이후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메시지를 이 BTS가 특히 잘 구현해서 보여줍니다. 1990년대 이후에 이 한류, 특히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의 주축은 이런 이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지지하고 구원했던 팬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팬덤이라고 하는, 팬이라고 하는 용어에 킹덤이라고 하는 글자가 붙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덤은 영역,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팬덤은 팬들의 나라 이렇게 됩니다. 다들 30,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새로운 아이돌 그룹들이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팬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했는지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네들은 이 열광하면서 지지도 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감시하기도 하고 참견하기도 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열광과 지지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대, 20대의 팬덤이 상당히 많은 이 소비, 이 문화를 형성하는데, 새로운 소비 문화를 형성하는데도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근데 BTS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팬덤은 양상을 달리합니다. 2014년부터 나타난 이 팬덤, BTS 팬덤을 흔히 ARMY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춘을 위한 사랑스러운 대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BTS를 추종하는 팬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BTS라고 하는 존재를 처음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값어치를 알아본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정확한 표현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아미의 등장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역설적이게도 지금 전 세계 대중문화를 아직까지 공고하게 장악하고 있는 주류, 중심인 미국의 10대, 20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10대와 20대들이 이 BTS의 음악을 듣고 그들의 뮤직비디오를 감상하면서 전혀 새롭고 낯선, 그죠? 거기다 가사가 한국어입니다. 상당 부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빠져들기 시작하고 이 BTS에 대해서 알려고 했던 노력의 과정이 이 아미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심지어 서유럽까지 이 BTS의 음악이 확산이 되죠. 그러면서 기존의 국가 간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어서고 인종과 언어, 문화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 심지어는 연령층을 넘어서서까지 이 한국어 노랫말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아미들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 가사를 자국어로 번역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노력과 집중을 요하는, 그러면서도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동적인
팬이 아니라 주도적인 팬으로서 역할을 하는 무리가 이 아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미들의 적극적인 활동, 주체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활동들이 이 BTS를 신비주의 속에 가두지 않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일상조차도 공유하게 하는 문화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바로 그럴 가능성과 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아마 아미들이 먼저 발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신비주의의 틀 속에 갇히지 않도록 이끌어낸 측면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나온 노랫말들을 보더라도 그런 흐름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 노래죠.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사실은 가사를 안 보더라도 이 제목만으로도 BTS가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이 단번에 드러납니다. 이 작은 것들은 다르게 말하면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차별받는 자들을 다 포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그때 네가 내게 줬던 두 날개로. 사랑 노래로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지만 BTS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나오는 니라고 하는 것은 암입니다. 그죠? 내게 줬던 두 날개는 바로 아미들이 지지하고 또 북돋아 주면서 부상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죠. 이제 여긴 너무 높아. 난 내 눈에 널 맞추고 싶어. 이게 이전에 아이돌 그룹과는 다른 면모입니다. 아미를 중심으로 한 팬들의 동력으로 하늘 높이 날게 된 뒤에 그곳이 너무 높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면서 난 내 눈에 널 맞추고 싶어. 너희 전부를 함께 하고 싶어. 이것은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스타들은, 아이돌들은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으면 추락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추락하지 않으려면 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생존 방법인데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처음 올라갔던 그곳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 여기서는 그냥 추락이나 하락이나 몰락이 아니고요. 사실은 눈높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대등해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대단해졌는가를 자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대등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온통 너,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이렇게 됩니다.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선불교에서 쓰는 용어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한때 사울 초파일에 법으로서 발언이 되고 그래서 전국에 유명해졌던 표현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혼란기를 겪습니다. 그 다음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고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소한, 하찮은 산도 물도 평범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롭고 끊임없이 새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이 산과 물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자각 반성 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 사소한 작은 습관들까지 다 말하지 너무 작던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그죠?
요즘에도 이 할리우드 영화 중에 마블이나 DC나 특히 마블 시리즈들 영웅이 등장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영화들이 매우 인기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그러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워낙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도 분명한데요. 거기에서는 영웅은 영웅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로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죠. 그러나 현실에서 사실은 그런 영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웅들조차도 대중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웅은 우리가 하찮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았던 그런 대중이 각성해서 영웅이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원리이자 이치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가사가 훨씬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 아이돌이라는 가사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접했던 게 이 아이돌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퍼포먼스한 뮤직비디오입니다. 그 뮤직비디오를 보고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기도 하고 자극과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사만 보실 건데요. You can call me artist. You can call me idol. 풀이하면 너는 나를 아티스트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를 아이돌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아님 어떤 다른 뭐라도 I don't care. 난 상관없어. I'm proud of it. 상관하지 않는 그런 게 나는 자랑스러워. 난 자유롭네. 남의 이목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뭘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셔. I do what I do. 난 내 할 일을 해. 그러니까 넌 너나 잘하셔. You can't stop me loving myself.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네가 멈출 수는 없어. 얼쑤 좋다. You can't stop me loving myself. 지화자 좋다. 벌써 얼쑤 좋다, 지화자 좋다 이것만 봐더라도 여기에 한국적 가락과 춤 사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주 흥겹고 자연스럽게 어깨춤이 나게 되는 가락과 춤 사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못지않게 사실은 가사 또한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가사는 사실은 아미를 비롯해서 팬들 모두 대중들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나를 사랑한 일을 멈출 수 없어. 사실은 이 스타나 아이돌들은 인기라고 하죠. 인기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기 때문에 스타가 되고 아이돌이 됩니다. 근데 인기란 말은 사람 인자를 쓰는데 사실은 남의 뜻하는 인입니다. 그래서 남의 기운을 받는 것이 인기입니다. 남의 기운을 받아서 비로소 문화적, 상업적 가치를 획득하는 존재들이 이 대중 스타들이고 아이돌입니다. 그게 사실은 출발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메인다고 한다면 대중이 인기를 거둬갔을 때 몰락하는 게 또 스타고 아이돌이 되겠죠. 그러면 스타나 아이돌은 자기 정체성이 없을까? 자기 삶은 없을까? 하는 반문이 생깁니다. 이제까지 대중문화는,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대중문화는 모든 스타와 아이돌들이 결국은 인기에 휘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든 문화 산업이 그 점에 주목해서 이 대중 예술가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나 아이돌도 자각하기 어렵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인기를 잃으면서 몰락하는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거쳤습니다. 최근 30년 동안 우리 대중문화를 보더라도 그런 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돌이라는 가사에서는 그 틀을 깨고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인기를 스타와 아이돌들에게 쏟아내는 그런 이 팬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라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처럼 당신네들도 당신 자신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팬들이 강구하는 게 그거죠. 내가 열광하고 좋아하고 지지하는 그 스타의 존재만을 보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스타가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그 스타와 같은 아이돌과 같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스타가 되고 아이돌이 됐다는 겁니다. 이 가사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앞서 제가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데서 넘어서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BTS의 가사들이 던져줍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그 사람 비로소 작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더 크고 대단한 존재로서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2017년에 Love Yourself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는데 BTS가 앞장을 서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다양한 앨범들도 냈죠. 이 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같은 해에 나온 Fake Love입니다. 역시 유명하죠. 제목만 보면 이제 최근에 페이크 뉴스처럼 가짜 사랑 이러는데 사실은 착각으로 하는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가사를 보면 널 위해서라면 난 슬프도 기쁜 척 할 수가 있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 할 수가 있었어. 사랑이 사랑만으로 완벽하게 내 모든 약점들은 다 숨겨지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서로 사랑한다면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장점도 단점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숨기는 게 참 많습니다. 특히 이 페이크 러브는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들에게 해주는 말이 아닐까 싶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마 이 방탄소년단들도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이 같이 이게 중요한 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모들은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오랫동안 보여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단순한 사랑뿐만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사실은 통용되는 가사들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영어 가사도 거의 이 우리말로 된 표현과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세상을 줬네. 전부 바꿨어. Just for you. 바로 너를 위해서. 그리고 이 가사에 보면 널 위해 예쁜 거짓을 빚어내. 날 지워 너의 인형이 되려 해. 예전에 부모들이 자식이 다 커서 연애를 하고 이제 자기네들 삶을 꾸려갈 때쯤 되면 알게 모르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기 때문에 그런 서운함, 섭섭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느새 자신은 잃어버리고 자식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인형처럼 살았던 셈이 됩니다. 여기는 그런 점들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사랑이든 또는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공감, 연민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나를 희생하는, 그래서 상대와 대등하게 공존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파괴하는 데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대등할 때 빛이 나고 고귀해집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근대 이전까지는 희생이란 말로 영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포장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보더라도 조선 후기에 18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각 지역마다 가면 마을마다 연료문이 세워져 있고 연료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연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살, 30살에 과부가 되고 난 뒤에 30년, 40년, 50년을 혼자 살아야 되는 여성들이 과연 참다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연료라고 하는 이름을 더 씌웁니다. 그래서 남은 자식들을 위해서 오로지 홀로 살면서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정서, 심성을 위배하는 그런 가치를 구역구역 심었던 것이 이 연료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20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작용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차별받은 것도 크죠. 아들들을 위해서 딸들은 공장에 가서 돈을 벌고 가고 싶은 학교도 못 가고 하는 그런 희생자들이 끊임없이 나왔던 것이 한국의 현대사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상대만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말 그대로 희생입니다. 그걸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또는 착각한 사랑이다 하는 거죠. 아마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 도드라진 면도 있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통념이나 고정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바로 그 점을 깨는 겁니다. 아마 이 스타나 아이돌은 이 팬들에게서 바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편적으로 다양한 세대들,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로 이렇게 표현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가사들 안에 보면 우위와 열등,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모든 존재는 서로 대등하다고 하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사 속에 나타난 이 대등은 단순히 노랫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BTS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BTS와 아미의 관계가 바로 이 대등한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가사를 보면 한국어와 영어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여기서도 융합을 볼 수 있죠. 앞서 보여드린 백인 부국에서 쓰는 핵심적인 언어는 영어입니다. 처음에 서유럽이 강세했을 때는 스페인어나 프랑스어가 중심어가 됐지만 20세기 이후에는 미국이 이 주도권을 쥐면서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서 자리를 잡게 되죠.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K-팝의 가사에는 영어도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닙니다. 우리가 중세에 한문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말 속에 한자어 표현이 많은 것처럼 지금 세대들은 영어에 친숙하기 때문에 영어 표현을 수용해서 쓰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영어는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인정하는 공용어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어가 중심이 되면서 영어를 부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혀 이 기존 백인 남성 중심의 문화, 특히 미국 대중문화는 백인 남성 중심의 문화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일종의 충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BTS를 중심으로 한 K-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미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어 가사를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고, 단순히 번역이 아니라 그 어감까지, 그 정서까지 이해하고 느끼려고 하면서 번역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BTS를 훨씬 더 대단한 존재로 만들 뿐만 아니라 BTS와 합작을 해서 전 세계 기존 백인 남성 중심의 문화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연합뉴스에서 방송한 한 장면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내 친구들 외에 많은 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가사를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을 토론하면서 지금 번역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화면입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거죠. 작년 이맘때에 기생충이 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으면서 논란이 됐던 것이 자막이죠. 한국어 자막을 넣는 것. 근데 그 자막을 왜 영어권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느냐? 그네들도 이 세계인의 한 구성원에 불과한데, 그 점에 대해서 큰 사고의 전환이 작년 이맘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미들은 바로 그런 점을 그 이전부터 실천적으로 풀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국어로 번역을 했지 영어로 번역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모든 언어가 대등하고 평등하다는 것이고, 그 언어마다 자기 색깔이 있고 고귀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 아미들은 굉장히 뚜렷하게 자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미들을 저는 삼국 유사의 이야기꾼, 화자인 민중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대등과 융합을 내세우면서 자기식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엮어갔던 사람들이 삼국 유사에 등장하는 민중들이고, 또 삼국 유사의 이야기들을 실제로 현실에서 했던 민중입니다. 아미들이 바로 21세기에 바로 그런 주체적이고 자각적인 그런 민중으로서 대중문화의 한 판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변화를 추동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미의 AR에는 representativ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약으로 보지 않으면 군대라는 뜻이죠. 사실 군대도 그렇고 이 아미도 그렇고 이 민중이라는 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여럿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중을 말할 때 민중이라고 해도 되고 민중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아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는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전체가 아닌 여럿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불교 철학에서 보면 여럿이 하나고 하나가 여럿이다 하는 거죠. 여럿이다고 하는 것은 다양성, 다채로움을 이야기하고, 하나라고 하는 것은 획일성이 아니고 조화와 융화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들이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각자가 자기 삶을 일궈 나갈 때 자연스럽게 구현을 하는 원리입니다. 바로 BTS와 아미도 그런 관계 속에 있죠. 삼국유사가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가 민중들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글로 옮긴 것처럼, 그래서 후대에 전한 것처럼 바로 이 시대에 또 다음 시대의 중요한 가치들을 몸소 보여주는 아미들의 세계, 그리고 그것을 노래와 춤 사이로 표현하는 BTS가 합작이 돼서 이 문화판을 이끌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서로 흡사합니다. 말하자면 일현과 민중의 관계가 BTS와 아미의 관계로 볼 수 있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중세는 거래 시대였는데 거래 시대에 소외됐던 말로서 그 문제를 제기했다면 오늘날에는 말의 시대이기는 하지만 영어 중심의 시대에 영어가 아닌 다양한 자국으로서 표현을 하고 또 노래 이 말뿐만 아니라 춤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을 융합함으로써 말 그대로 입체적인 형태로 즉 영상으로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찾아가고 한다 하는 점에서 이제 시대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알고 보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프트 파워가 극대화되는 시대. 그 이전에는 하드 파워가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시절이죠. 물론 이제 미국 문화를 보면 그 하드 파워라고 하는 것도 소프트 파워가 뒷받침될 때 큰 힘을 발휘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프트 파워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 파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은 이전처럼 지금 미국의 대중음악 세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갈래마다 구분되고 서로 넘나들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있는 방식으로가 아니고 그 장벽을 허물고 넘어서면서 서로 융합하고 조화하고 그래서 더 큰 다양성을 창출해내는 그런 창의성을 보여줄 때 비로소 새로운 소프트 파워가 형성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BTS와 아미를 통해 드러나듯이 이 대등하게 쌍방향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생산과 유통, 소비를 할 때 진정한 문화, 모든 이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정치 사상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면일 뿐입니다. 사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문화적, 인식적 토대가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대등하다. 서로가 그런 대등하다고 하는 생각을 자각을 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각은 문화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충분히 인지할 때 가능합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늦게 산업화를 이룩하면서 의외로 민주주의를 빨리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 문화적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국유사의 세 가지 원리 중에 중요했던 민중성, 바로 그것이 중요한 미천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가 뒤늦었지만 빠르게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런 민중의 이 역사, 민중의 전통이 약했던 일본의 경우에는 일찍 서구화 산업화를 이룩했음에도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못한 그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힘, 특히 주체적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민중이 자각할 수 있는 문화의 힘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의 민중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특히 도드라질 뿐만 아니라 아미와도 연결되면서 한류가, K-팝이 왜 이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점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이 최근에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다양한 이 외국 매체들이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서 요모조모 분석하고 보도하는 그런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표현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비롯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나타나고 있죠. 적어도 한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고 곱씹어 보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특히 저는 상무유사와 BTS를 연관지으면서 BTS가 지금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데에는 상무유사가 갖고 있는 원리, 대등, 융합, 그리고 민중성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들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역사적 DNA가 아마 물려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노력과 자각도 큰 몫을 하지만 문화적인 그런 전통이 전해주는 그런 인자들도 결코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런 점을 보면 우리는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더 높은 자존심을 누려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BTS에 열광하듯이 삼국유사라고 하는 고전에 대해서도 열렬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는 바로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700년 전에 민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한국 사회가 70년 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적어도 경제 부흥을 위해서 내세웠던 표와 함께 이렇게 떠오릅니다. 제일 처음에 5, 60년대에는 할 수 있다라는 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7, 8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것은 근면, 노력, 성실이죠. 이게 근대의 주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BTS를 비롯한 우리 한류 그리고 한국의 정치 외교가 지향해야 될 바 새로운 덕목은 이걸 겁니다. 같이 하자, 함께 하자. 즉 공감하고 공유하자. 그래야 비로소 공존하고 공생할 것이다 하는 거겠죠. 이것은 상국유사와 BTS 모두 관통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지향점이기도 할 겁니다. 장시간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